네, 안녕하십니까. IM증권 자산배분 담당하는 장희종입니다. 내년도 자산배분 전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내년도 가장 큰 어떤 흐름이 자료에도 표시된 것처럼 세계 최강대국이 초강대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한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보시다시피 지금 이 그래프 검은색으로 표시한 어떤 회색 영역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중국의 미국 대비 GDP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중국의 GDP가 계속해서 상승이 왔었고요. 21년 고점으로 최근에 중국이 좀 디플레이션, 경기 부진을 좀 겪고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 잘 나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좀 둔화되기는 했는데 지금 IMF 경제 전망으로는 25년, 26년 다시 또 중국과 미국의 어떤 GDP 격차가 줄어들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지금 당선된 상황에서 패권 경쟁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어떤 자산 흐름을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당선자 얘기로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를 다시 또 중국은 60%, 그다음에 보편 관세는 10에서 20% 정도 다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19세기부터 미국은 자기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마찬가지로 자기의 관세를 올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어떤 산업화, 제조업 부흥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관세가 굉장히 강했던 점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과 제조업 강화, 그다음에 유럽 대비 훨씬 어떤 빠른 어떤 흐름들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19세기 중후반에 굉장히 많이 성장했었고요. 반면에 20세기 초반에 1,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모두 다 관세를 굉장히 많이 올렸었습니다. 나라의 구분 없이 자기 나라가 서로 살자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던 흐름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내년에도 미국이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그렇게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각자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 우선주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게 오른쪽의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미국의 지금 관세율이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한동안 유지되다가 트럼프 이후에 빠르게 3% 중반까지 올랐었고요. 최근에 좀 줄어든 거는 관세율이 준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주니까 관세 수입이 줄어서 실질적인 어떤 전체 재정 수입 대비 관세 수입이 줄어서 실질 관세율이 좀 줄는 걸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 하니 이 부분들은 굉장히 또 앞으로도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흐름들은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물가나 어떤 여러 가지 달러화나 금리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떤 각자의 나라들의 우선주의 흐름들, 특히나 미국, 초강대국인 미국이 우선주의를 강화한다는 흐름들은 어떤 글로벌 경제적인 어떤 지정 리스크, 정치적인 것도 포함하긴 하지만 경제적인 어떤 정책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부분들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입니다. EPU라는 단체에서 만드는 건데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2010년, 11년 이후로 꾸준히 계속해서 등락 속에 움직이긴 하지만 높은 흐름을 이어갔던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 회색으로 표시한 달러 흐름들도 거의 유사하게 강세를 보였던 게 보여왔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건데 여기서 더 트럼프 당선이 올라간다고 본다면 달러도 지금 최근에 좀 내려왔던 부분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최근 월가에서 일부 대형 IB가 달러화 강세가 이제 금융시장에 다 내재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 이런 계획이 발표되면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그다음에 또 지하철역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또 한 번 들썩이고 또 지하철역이 개통된다 그러면 또 한 번 어떤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한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달러가 한번 움직였고요.
실제로 당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관세 정책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또 한 번 어떤 달러 움직임이 높은 흐름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달러 강세가 단기적으로는 특히나 지금 연말에 어떤 계절성을 포함한다면 좀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긴 한데 내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좀 고공행진을 보일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감안하면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책들을 정리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감세나 규제 완화나 그다음에 친화석 연료,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그 트럼프의 정책은 싼 연료를 쓰겠다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어떤 경제적인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이런 부분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금 유입이나 어떤 미국 경제 상대적 구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 역시 달러 강세로 연결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관세나 이민 제한 이런 부분들도 물가나 어떤 금리 시장 금리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부진을 겪고 있는 유럽 경제나 지금 또 부양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디플레 상황에 처해 있는 중국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어떤 물가 부담이나 어떤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였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 차 때문이라도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일단 최소한 달러화 흐름이 어떤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시장 환경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1기 때, 트럼프 1기 때도 달러화는 고공행진을 보였었습니다. 이전에 약세 흐름에서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올라와 있던 게 높은 수준에서 계속 등락을 보였었고요. 한 번씩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아래쪽에 오른쪽 그림 보시다시피 약간 이 부분들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던 시기였었습니다. 2017년에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전반적인 어떤 위험선호 흐름이 나타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가 조금 쉬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 때 미국의 워낙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경쟁력 약화, 부진들 이런 부분들이 보완된 부분들은 2020년 초반 이후 중반에 달러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 적이 있었는데 위에 보시다시피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IRA나 칩스법 같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계속 시행하면서 바이든 시대에도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달러화 강세 흐름이 트럼프 당선 이후 임기 시작 이후에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환경도 그런 요인들도 많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고공행진을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달러 흐름들이 내년 금융시장 흐름들을 결정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어떤 상황에 앞서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태를 본다면 미국 철도 화물 운송량이나 최근에 연말 소비 흐름 보더라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고 있고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들도 어떤 유동성 환경이 굉장히 좋긴 한데 이 어떤 과잉 유동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서 초과 신용 증가율을 흐름에서도 보다시피 어떤 과잉 어떤 상황까지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오른쪽 아래 그래프 보시면 초과 신용 증가율이 최근에 더 내려오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예전에 가장 직전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팬데믹 시기에 돈이 많이 풀렸던 시기였었습니다. 이거는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신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들은 경제 성장 대비 유동성이 지금 많이 풀렸다가 좀 줄어들었고 오히려 유동성이 더 성장 대비는 좀 유동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 나쁘지는 않지만 성장이 워낙 강하니까 지금 상황들을 본다면 유동성이 좀 더 늘어나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뒤에 잠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인하 폭이 좀 더 줄어들 거다. 예상보다 더 인하를 많이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경제가 괜찮다. 그다음에 어떤 버블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작년 8월, 올해 8월이죠. 올해 8, 9월에 미국의 어떤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으로 올라서면서 역전이 해소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이제 제기됐던 건 사실인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설 때 보시면 그 다음 이후에 해제 금융으로 표시한 것처럼 다 이제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가 해소될 때 다 회색선이 다 많이 뚜렷하게 내려갔던 흐름들을 기록했었습니다. 이거는 예외 없이 그랬던 부분들이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엔 경기 침체로 갔었던 부분들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에 마이너스 됐다가 지금 플러스로 올라서긴 했지만 회색선을 보시면 오히려 같이 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실물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뭐 많이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역전되는 해소가 되는 부분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어떤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전환되더라도 예전처럼 파란색이 급격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회색 그래프로 표시한 것처럼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뭐 내려가는 상황도 아니니까요. 지금 오히려 좀 최근 값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 중소기업 소기업 낙관 지수, NFIB 낙관 지수를 보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심리 지표들도 안정적이거나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을 감안한다면 지난 8월에 시장이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경기 침체 우려는 제한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그래프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 기간의 흐름을 똑같이 표시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갈 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됐을 때 주황색으로 표시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빠르게 올라왔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주황색이 오히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 고용시장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실물 경제도 괜찮은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는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증시의 어떤 기업 이익들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의 그 기업 이익 추이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고 나머지 그 주황색, 회색으로 표시한 게 미국 제외한 선진국들, 그다음에 미국 제외한 글로벌 전체 나라들의 어떤 기업 이익 추이를 표시한 건데 미국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들은 약간 등락 속에 약간 행보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오히려 또 약간 좀 둔화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안에 어떤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지 않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미국 기업의 어떤 장기 이익 성장률도 보시면 미국 기업은 오히려 파란색이 더 올라가는 양상인데 주황색이나 회색으로 표시한 다른 지역들의 흐름들을 보면 좀 둔화되는 양상이기도 해서 달러 강세 흐름과 함께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미국 증시만의 어떤 호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물가 부담은 좀 더 재개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역시나 달러와 강세 흐름을 또 지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달러와 강세가 가장 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어떤 호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후에는 좀 반대되는 역풍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또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어떤 미국 금융시장의 금융 환경 흐름들은 완화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세인트루이스 연구원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 금융 환경 지수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완화적인 위치에서 계속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완화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파란색 선의 완화적인 흐름을 보일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파란색 선을 역축으로 그린 겁니다. 파란색 선이 올라갈수록 아까 지금 내려가는 이 마이너스 플러스 거꾸로 그린 거라서 이게 파란색 선이 올라갈수록 금융 환경의 완화적인 흐름을 계속한다는 거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의 경기 동행 지수랑 금융 환경 지수랑 보면 역관계가 굉장히 뚜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런 완화적인 흐름을 이어갈 때는 경기도 호조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금융 환경 지수는 달러랑 일반적으로 역관계 흐름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일 때 금융 환경이 완화되고 달러가 강세일 때 파란색도 같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같은 경우는 워낙 미국 우선주의 어떤 정책이 강해지면서 미국으로 돈이 많이 자금이 유입되기도 했었고요. 또 미국만의 어떤 강세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연준이 생각보다 지금 금리를 계속 완화적인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달러가 등락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완화적인 흐름을 좀 더 강화시키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었는데 이런 또 하나 어떤 완화적인 어떤 금융 환경을 만들었던 옐런의 어떤 노련한 재정 정책,
그 재무부 현금 관리를 잘했던 부분들도 어떤 뭐 달러 강세에도 강한 어떤 금융 환경이 완화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었는데, 반대로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 금융 환경이 지금과 같이 옐런이 지금은 당연히 뭐 다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재무장관을 할 수도 없기도 하니까요. 완화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냐? 달러 강세 시기에 계속해서 어떤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기대하기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달러 강세가 금융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제조업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달러 강세를 가리키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시장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갈 거라는 부분인데, 역시 이런 부분들은 주택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택 경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그 높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면 주택 경기와 가장 영향이 깊게 뭐 연동되는 내구재 소비가 아무래도 지금도 부진한데 개선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오른쪽 그래프에 표시한 것처럼 달러 강세 시기에는 글로벌 교역량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것도 달러화와 교역량의 어떤 역관계를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건데, 달러 약세일수록 교역량이 글로벌리 항상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이런 교역량이 부진하게 되면 아래쪽 녹색이랑 회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회색 그래프에서 표시한 것처럼 아무래도 ISM 제조업에도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역량이 개선이 되어야, 교역량이 좋을 때 ISM도 제조업 경기도 좋아지고 하는 흐름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기가 쉽지 않고 내구재 소비도 개선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달러 강세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이 빠르게 돌아서는 환경이 아니라면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달러화는 강세일수록 글로벌 경기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았고, 약세일수록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달러 강세 환경이 계속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양호한 어떤 글로벌 경기 환경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어떤 달러 유동성 환경도 지금 보시면 IMF에서 산출하는 전 세계 총 준비금에서 금을 제외한 부분들을 전년비 증가율로 표시한 게 파란색 라인으로 표시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증시 상승률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로벌 달러 유동성 환경이 전년비 상승률 지수가 달러화 지수랑 굉장히 역관계가 뚜렷했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 달러화 유동성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 경제 자체의, 금융시장 자체의 어떤 금융 환경도 조금 의무심되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글로벌 전반적인 달러 유동성이 달러 강세 환경에서는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증시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는 시기에 보통 다른 지역들의 어떤 경기가 부진하고 자금 유출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각 국가의 어떤 외환위기,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지역들의 어떤 CDS 프리미엄 추이를 보면 아직까지는 좀 등락 속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긴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른쪽 그래프에 표시한 것처럼 달러랑 신흥국 주가는 굉장히 역관계가 뚜렷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일 때마다 신흥국 증시는 부진했던 게 일반적인 흐름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떤 외환 건전성 환경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처럼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내년 중에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어디 약한 취약한 어떤 신흥국 국가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위기나 이런 위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조심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결국엔 미국의 어떤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제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트럼프 정책에 의한 어떤 영향들 때문에 강세가 계속해서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의 어떤 효과들은 결국엔 미국만은 괜찮은 어떤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후에 다른 어떤 지역들이나 그다음에 결국 글로벌 달러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 또 미국 자체의 어떤 금융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감안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위험 자산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는 신중하게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오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어떤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글로벌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걸 감안한다면 위험 자산 흐름에 좀 더 포지션을 가져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달러화 지수 전년비 상승률과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또 역관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뒤이어서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OECD 선행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파란색이 그래프상으로 내려오는 거고 이제 역축으로 그는 거니까 달러 강세가 더 강해진다면 향후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우하향할 수 있는 흐름들은 좀 감안하면서 시장에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은 증시나 국채 가격이나,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보통 증시가 좋을 때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이제 내려오고 이런 흐름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빠지면 증시도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증시랑 국채 가격이랑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는 흐름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있는 그래프 보시다시피 그동안은 증시 가격, 주가, 증시랑 국채 가격이랑 역관계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콜레이션 흐름들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20년 이후에 21년, 22년 더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국채 가격이 오를 때 증시도 올라가고 증시가 오를 때 국채 가격도 올라가는 어떤 콜레이션 관계가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긴 했는데 이런 게 항상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요. 좀 결국은 이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랑 증시 주가랑 좀 역관계가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워낙 기업 이익도 괜찮고 글로벌 경기 흐름이 아직까지는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증시 중심으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건데 향후에는 채권 중심의 어떤 접근도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또 두 자산 간의 어떤 정통적인 상관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좀 유의 있게 봐야 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 좀 지나면 어느 순간에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금인데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워낙 금을 많이 사고 있고요. 왼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회색으로 표시한 게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입니다. 워낙 예전에 많이 가지고 있다가 많이 팔았다가 최근에 무역 분쟁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러시아 스위프트망 퇴출 얘기도 있었고요. 전반적인 어떤 지정 리스크가 많이 부과가 되면서 금 보유량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또 계속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금에 대한 어떤 러시아 특히 중국의 어떤 꾸준한 매입세는 계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실질금리랑 금 가격이랑 역관계가 굉장히 뚜렷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관계도 깨진 상황이고요. 실질금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지금 역축으로 회색으로 표시한 게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 역축으로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많이 올라온 그래프상으로 많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어떤 금 가격이 많이 올라온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나 중국 같은 특히 터키도 그랬고요. 신흥 지역 주요국들의 금 매수세가 굉장히 이어졌던 부분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었다고 만들었었고요. 앞으로도 이 흐름들이 계속된다면 금에 대한 어떤 포지션 자체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가 볼 만하다.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좀 부담 요인이긴 한데 그래도 금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어떤 흐름들이 달라지는 어떤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은 일정 부분 포트에는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어떤 연체율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조금씩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오피스만의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은 지난 금융위기만큼이나 거의 유사하게 육박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방은행들이나 오피스 부동산에 대한 대출 많은 은행들에 대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장은 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뭐 막아가고 있는 상황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디 하나 또 그 문제가 터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또 유의해서 볼 부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뭐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달러 강세도 그렇고 여러 어떤 크레딧 관련 어떤 리스크도 감안한다면 좀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당장은 위험 자산 중심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향후의 어떤 변화 흐름들에는 자산 간의 어떤 콜레이션도 그렇고 유의해서 보는 게 내년 어떤 시장에 접근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전술적 자산 배분 제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달러 강세 흐름들을 감안해서 미국 중심의 어떤 달러 자산들, 주식이나 채권들 비중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하고 있고 높게 가져가자고 제안해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을 감안한다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어떤 그 부분들을 제안했지만 시장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와이드 모트 ETF나 그다음에 퀄리티 ETF 중심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전히 지금 AI 관련 신기술 혁명들을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최근 비싼 건 부담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다고 해서 어떤 주식 흐름이 어떤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의 어떤 기업들의 이익의 마진들이 꺾이기 시작하거나 이 기업 이익의 어떤 증가율이 아무래도 이 이상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때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부분들이니까요. 특히나 테크 기업들은 마진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마진이 계속해서 어떤 상당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그동안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을 보면 호조세가 이어졌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ETF 중심으로 좀 이런 것도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다 달러 노출된 국내에 상장되어 있지만 달러 노출된 ETF라서 달러 강세 시기에는 환으로도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또 국채 ETF 아직까지는 비중을 이번에는 늘리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는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여전히 높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 ETF 또 이것도 달러 노출된 상품이기도 하고요. 금 가격이 계속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였을 거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번에 이어서 또 같이 또 편입해서 유지하는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원자재 시장이나 대체 자산 시장은 좀 좋은 편은 아닌데 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달러 자산 중심으로 그다음에 또 당장의 위험 자산, 향후에는 어떤 변화되는 흐름을 맞춰서 좀 어떤 시기에 대해서 좀 유의 있게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내년의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장 큰 흐름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자금 우선주의를 강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금융시장의 어떤 가격 변수들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